이상만 받고 있다. 이분도 과세 대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주택인데 전세받은데 뭐 언론 보니까 3주택 이상 세금 내야 된다고 신경 끄셔라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다가구 단독주택을 자꾸 여러주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구 단독주택은 월세를 받아도 과세 대상 아니다. 일단 이 세 개가 1번 유형입니다. 이제 2번 유형 갑니다. 2번 유형은 과세 대상이 돼요. 과세 대상이 드는 사람은 3주택 이상자, 일단 2주택 전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우선 2주택 이상이라는 전제고요. 월세를 받는다는 전제예요. 2주택이면서 월세, 부부 합산이요. 그런데 2번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월세가 1년치 월세를 얘기하는데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소득, 월세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2주택자입니다. 여기는 1주택자니까 알겠지만 2주택 이상자라 월세 받으니까 대상자 됩니다. 그런데 세금 없습니다. 이게 월세 2천만 원. 이것이 이제 작년 선진화 연말에 국회 통과된 거죠. 그런데 이 월세 2천만 원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 월세 2천만 원 기준을 교재에 써놨으니까 이제 무지하게 골치 아파지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세금 없다고 그랬어요. 세금이 없다고 한 이유는 세법 자체에서 비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 그러나 3년간 유예한다는 뜻이에요. 이 유예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는 멀쩡히 세금 떼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봐줄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법에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자예요. 다만 세금만 3년 동안 안 때린다는 뜻이야. 즉, 이 발생된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대로 국세청 컴퓨터망에 계속 들어있고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나 세금만 과세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나중에 유예가 깨져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과세되면 3번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3년 있다가 얘기입니다. 자, 주제 2 보면 소규모주택 월세소득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천만 원 이하의 월세소득자. 1년 연간을 따지는 거예요. 연간. 이 연간을 따질 때 언론이나 여기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퇴소득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소득. 또 생계형 임대소득.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생계형 임대소득, 뭐 은퇴자의 뭐 어떤 뭐 노후수도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 2천만 원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월세 2천만 원을 내가 1월에서 내가 집을 세를 주기 시작한 게 7월달부터 세를 줬어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의 개념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따져요. 이때까지 모든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과세합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1월 1일에서 12개월 동안 세 준 게 1,800이다. 그럼 2천만 원 이하인데 6개월간 세 준 게 1,800이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해당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 생각해봐야지. 전세만 주다가 월세로 바꿨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처음부터 이때 사가지고 6개월만 세금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목숨 거는 거거든.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세금이 황당해져. 아래로 가면은 아예 세무서가 실이 안 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오픈되는 것도 거의 70~80% 오픈된다고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도 일단 신고는 하라고 해요. 2천만 원 이하는 뭐 3년 동안 봐준다면 그거는 세무서가 그냥 봐주는 거지 사업장 현황세무 어렵고 이건 다 하라고 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사람이 2천만 원만 내지 3천만 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나는 사실 3천을 받는데 잘 모를 것 같아. 3천만 원 값 신고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1천만 원 빼고 2천으로 신고해서 넘어가면 백방이고 대박이지. 안 넘어가면 박살이고. 저한테도 물어보면 안 되죠.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그 경우겠지만 그거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 계산은 2천 넘는 경우에 해보고 오늘 이제 우리 물어보신 선생님처럼 3천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한번 떼봤더니 얼마 안 돼. 그럼 양식껏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봤더니 생각보다 커. 그러면 하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2천 이하로 가는 걸로 정리합시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환산이라 해서 되게 1년치 소득을 해요. 6개월치 이것도 그 정도 벌 거다. 추정해서 곱하기 2에서 따지는 게 일반적인 수익금액 환산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버는 것만 따져요. 6개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해서 1,800만 월세가 벌었다. 그럼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2천 이하 벌었잖아. 근데 그거를 안 버는 달까지 나 버는 걸로 역산해서 너는 뭐 4천 벌어 이렇게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2천만 원 용어를 법에서는 총 수익금액이라고 월세라고 안 해요. 즉 소득이 아니라 월세 받은 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받았는데 비용으로 뭐 중개사 고치하고 뭐 수리비하고 한 30만 원 깨졌어. 70만 원만 내 돈이야. 그거를 매달 합쳐서 2천.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세입자가 자기 통장에 꽂아준 돈 총액을 가지고 합쳐서 2천이에요. 2천이 기준이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2천만 원 가지면 부부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2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계형 임대소득. 생계형 임대소득.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있었어요? 인터넷 주문데 막 떠들지죠. 아니, 저 국회가 이런 거 할 때 나는 3천을 벌어. 그런데도 1년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거기다 그러면 막 써야지. 가만히 있다가 얘 듣고 이제 법 통과되면 국지고 장구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입법 예고 나올 때 막 얘기를 하셔야지. 그 2천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 2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기면 이것도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월세로 2천만 원 네가 번다면 부부가 둘이 은퇴하고 먹고는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조목조목 해야지. 우리 그렇게 밥상 하루에 3끼도 안 먹는다. 돈 없어서 안 먹는 거 아니지. 귀찮아서 안 먹겠지. 은퇴하고 나면 누가 마누라 밥 3끼 해줍니까? 3끼 다 먹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삼식이라고 사주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냥 아침 일어나면 대충 식빵 먹고 밥 3주만 먹고 사골국 끓이면 얼른 긴장을 해야지. 한 달 있다 나타날지 2달 있다 나타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우지간 먹는 식대는 얼마, 그 다음에 마누라 도망가면 쫓아다니는 식대는 그 비용은 얼마, 이렇게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말에 둘이 산이라도 한번 가게 되면 막걸리라도 한잔 잡숴 보셔야지. 이렇게 다 따질 때 또 월세 중에 중개업자한테 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월세 나가면 여러분들이 세를 줘요. 그 다음에 짐이 좀 허름하면 또 부시고 고치고 해야죠. 이걸 다 따져야 돼요. 그걸 국가에서는 비용을 약 40% 정도 봐요.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총 월세를 받으면 800 정도는 비용이 깨진다고 봐요. 국가도. 즉 1,200만 원 가지고 1년 산답니다. 나누기 12하면 얼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부부가 살아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부부가 이 기준 금액을 2천이 아니라 3천이고 4천이고 이렇게 해봤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2천도 봐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세금 때린다는 거예요.
다만 3년간 봐주겠다는 거지. 왜? 2천 이하 소득자도 지금 세금 때리면 한 반발이 크니까 3년간만 유예해줘. 근데 3년이 언제 3년? 지금부터 3년이 아니에요. 2014년 월세 받은 것부터 14년 거, 15년 거, 16년 거까지 맞아요.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돈 받는 건 이거 없어. 세금 때문에. 많이 뽑고 치사하시면 2016년까지만 세금 주고 2017년 1월에 집 다 팔고 미국으로 떠나세요. 세금 내는 거 치사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럽은 그런 거 많잖아요. 유럽 유명인들 하도 많이 뜯어가니까 아주 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냥 그 세금 안 내는 데로 가고 그러긴 갔잖아요. 워낙 많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은 이거는 조금 세법적인 논리보다는 좀 서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논리를 좀 봐야 돼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과연 이게 생계느냐, 굶어 죽지 않는 행위냐, 그것도 세금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보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익금액 기준 2천만 원 이렇게 써있는 거 밑줄 보시는데 연간이라는 개념을 혼용하지 마세요. 1년 동안 버는 거를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에 이때 가을 따지는 건 아니라 이때부터 이때 벌었다고 요것만 버는 것만. 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득세 계산할 때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익금액이라는 기준은 밑줄 보시고 거기다 뭐라고 쓴다? 월세 총액. 이것저것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뭐 띄고 2천 이러면 안 돼. 왜?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거는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규모 월세 소득자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무척이 중요해요. 1999만 원으로만 돼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2천만 1천원만 돼도 이거는 세금 내요. 2천만 원은 법으로 숫자로 적어놓는 건데 인정상 2천만 원에 내가 100만 원 더 받았어. 그러면 봐주겠지. 그런 거 일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월세 받는 게 내가 노출해야 될 월세가 2,300만 원 든다. 이랬지. 그럼 300만 원 깎아주세요. 2,300만 원이 됨으로써 세금을 300보다 더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차소득이 있어요. 웬만하면 연금소득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물론 부동산 양도소득하고는 합산은 안 돼요. 근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놨다? 집을 팔았다? 그러면 매매사업자의 양도는, 매매사업자의 소득은 양도가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산돼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자체만 가지고 당장 요걸 팔아서 단타를 때렸을 때 보율로 내는 것보다 작은 걸로 내니까 좋아. 필금리도 공제받아. 천만에 왔어. 그분들은 집이 다 있어요. 임대소득하고 점프가 돼버리면 택돈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매매사업자의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을 가지고 국세청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 그것만 가지고도 부가가치세 때릴 수 있거든. 임대소득세 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딴 거 하나도 없는데 매매사업자로 요것만 팔아서 세율을 줄여먹어. 그러면 네가 1년에 몇 번 팔았냐? 너 작년에 몇 개 팔았냐? 요거 따져가지고 사업자 등록 했어도 너는 아닌 걸로 보고 양도세로 다시 때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게 법이라니까. 무슨 법이 그래요? 대법원에서 우리도 판례를 내렸어요. 국세청 담당 직원이 재량껏 판단해서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분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엄청나게 해요. 왜? 내 옆에 아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세금 안 나왔는데 나 할 얘기가 없어. 1년 있다 나왔지. 2년 있다 나왔지. 5년 있다 나도 모르지만 언젠가 법대로 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 세금 줄였는데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즉 2천만 원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월세를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있는 답을 하면은 여러분들 Q&A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유주택, 이거는 남편, 부부 합산입니다. 두 채 이상이면서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느냐. 그 무슨 뜻이에요? 주택수는 두 채 이상일 때 월세 따진다고 그랬어. 이게 두 채 이상인 경우에만 월세 소득을 세금을 때려요. 그런데 이게 2천이 이하이면은 세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채인 사람이 2천만 원 이하야. 그럼 어떻게? 이게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에요. 정부하고. 자, 2천만 원은 월세 준 주택 한 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월세 받는 주택이 10개든 20개든 1개든 그걸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은 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부가 안을 올릴 때는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엔드 조건 2주택이어야만 한다. 부부 합산. 이렇게 딱 픽스를 시켜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세 채인데 월세 1,500만 원 받는다. 세금 때린다. 이해하는 거예요. 집이 네 채이면서 월세 100만 원 받는다. 세금 때린다. 그건 영세사업자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부 아니었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이야기 국회에 가면은요. 국회에서 이걸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오피스텔 야당 의원 중에는 그 집이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 중에 돈 없는 분들 있으면 와이프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이 조건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월세 1,000만 원 받아도 다 세금 내야 돼요. 여기 2주택자 있으니까 다 3주택 이상까지. 그것도 부부합산이고. 이게 좋은 것 좋았다가 지금 가슴이 덜컥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관위로 올라가서 이걸 그대로 심의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 문제 바꿨습니다. 2천만 원은 못 바꾸고 요것도 사실은 좀 올려야 되는데 국회 통과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2천만 원 이하로 갔어요. 그리고 엔드 조건 2주택자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야지. 즉 집이 10채가 되든 3채가 되든 50채가 되든 50채가 되는데 내가 그 중에 48채는 전세를 받고 2채를 월세를 받는데 그걸 1년에 합쳤더니 1,900, 2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2번에 해당합니다. 요거 무지하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1년간 받는 월세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생계형 임대소득자로 분류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세금 안 됩니다. 좋으면 좋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오늘 공부하러 오신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공부하고 하라는 게 전혀 없어요. 하실 것도 없고 집에 가면은 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할 일은 안 하시고 준비 없이 열심히 다니잖아요. 부동산 다니면서 또 뭐 좋은 건 있나 정례장에도 다니셔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게 들여다볼 거고 오늘 3시간 저거 하면서 딱 기억해야 될 이슈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 사정은 볼 거 없어요. 지가 다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 여부 딱 맞는 경우만 체크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성규 강의를 들었더니 누가 임대소득 어떻다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몰라. 내 것만 알고 왔어. 그러면 돼요. 제발 가서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 물어보면 너도 가서 그냥 들어봐 이래야지 그걸 알리려고 하시지 말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못 들은 분 중에 꼭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있으면 토요일날 한 번 더 강의 시간을 빼놨어요. 그때 보내세요. 우리 교육팀이 어쩌는지 몰라도 추천해준다고 해서 주고 이러진 않을 거야. 근데
토요일 날 꼭 드려야 될 말씀 오세요. 올해는 2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주택 수의 문제야. 지금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게 여백에다가 보유주택, 즉 주택수 상관없이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주택수 상관없다. 어떤 놈이 그러는데 두 채만 가지고 2천만 원 이하에 봐준다고 하는데 쌩 구라다 이렇게 쓰라고요. 지금 인터넷 뒤지면 이렇게 떠요. 유명 신문사에서 써놓은 글이 이렇게 뜬다니까. 근데 쌩 구라라니까요. 우리가 댓글로 쌩 구라를 쓰시라고. 집이 10개라도 생각할까. 그 다음에 나 2천만 원 기준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포함해서 계산하나. 이게 지금 시행령인 거론을 하는 문제. 무슨 얘기냐. 월세만 받아요. 1,500입니다. 근데 전세를 내가 어렵게 집중해. 전세를 10억 받는 게 있어. 그럼 10억에 대한 간주임대, 아까 얘기한 5억으로 갑시다. 전세를 5억을 받는 게 있어. 그러면 전세 5억도 과세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간주임대를 계산 방법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 5억으로 간주임대를 계산하면 수익금액이 348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1,500이 아니라 1,700으로 가는 잡시다. 그럼 월세로 1,700, 간주임대로 348만 원이 더하면 2천만 원 넘네. 근데 법에는 주택 임대소득 2천이라고 했지 월세소득 2천이라고 구분은 안 해놨어요. 이게 법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산되면 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자가 돼요. 즉 간주임대료 자체는 안 무서운데 이게 월세에 더해져가지고 2천만 원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현재 법령 내용은 그대로고요. 그러나 시행령이 얼마 엊그제 통과됐어요. 제가 시행령을 꼼꼼히는 안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과연 시행규칙이나 나중에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합해서 2천을 따질 거냐고 갈 때는 전세보증금 간주료는 현재 과세를 아예 안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논리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예 안 하기로 했다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서 2천으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령 해석에 대한 국회청 다시 답변을 제가 문서로 받아야겠지만 카페 자주 오시면은 거기 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빠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세 때문에 이쪽 등록을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번은 얘기했고요. 2천만 원이 총 수익 금액이라고 법에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구체적으로 월세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시행령 늘었으니까 보면서 다시 볼게요. 좌우지간 총 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총액이다. 수익 금액 총액이다. 소득이 아니다. 얘기시고. 그 다음 임대료 과세한다는데 남편 2천만 원, 아내 2천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부부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2개, 남편도 2개 해서 총 4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월세 받으면 과세 대상 맞아요. 근데 내가 2개 가지고 있는 거에 월세 받는 게 1,500. 남편이 월세 받고 있는 게 1,500. 합치면 3,000이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세금은 인별과세라고 했죠. 신랑 거 돈 들어오는 거는 다른 주택수는 합쳐봐. 그러니까 인별로 따지면 2,000이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죠? 즉 2번 유형에 해당됩니다. 세금 안 넘어요. 즉 혼자서 다 아도치지 말고 부부간에 좀 쪼개서 세받으세요. 그러면 돼요. 혼자 4천만 원 다 받는다.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남편하고 쪼개서 받으면 2,000씩 오면 둘 다 안 내면 돼요. 근데 이것이 부동산 임대소득이거든. 지금 가기도 그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임대는 소유권자한테 세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의 두 채를 남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면은 증여가 돼서 일단 그 돈이 더 커. 물론 6억이니까 증여세는 안 나올 수 있는지 몰라도 취득세 등기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 때에 그렇게 하시라. 제발 뒷사람 남자도 좀 주세요. 옛날에는 세대주라고 남자가 다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여자들 요새 거꾸로잖아. 뭐 사기만 하면 다 여자 이름이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당신 사업보다 망하면 이거 날라가니까. 이걸 애들 있으면 내가 애들 입고 사니까. 그것도 생구라니. 집걸로 하고 싶어서.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도 사업을 해. 당신 혼자 뭐 중간중간도 그럴 거 아니냐. 공동명의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지 자기 이름으로 혼자 다 해. 남자는 순진해가지고 뭐 사면 지 혼자 이름으로 하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뭐하고 지가 버린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해요. 공동명의로. 형제 같이 살아. 아까 찢어서 살아야지. 부동산은 혼자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공동명의라면 8대로 인간 두통 띄야지. 어떤 분은 뭐 세금 줄이기 위해서 뭐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는데 그게 세금 줄이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임대료 과세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총 따져서 숫자는 따지만 각각 2천 이하면은 이것도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게 넣어놨다니까요. 이게 제가 아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적용되냐? 이 2천만 원 이하의 이런 소규모 월세 과세 특례제도가 이거 특례라고 그래요. 특례. 왜냐하면 3년간 가지고 나중에 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특별한 이해였는데 2014년 월세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거부터. 그래서 올 1월, 5월 이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14, 15, 16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작년에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입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 12월 24일 국회 통과했습니다. 입법이 됐어요. 시행일까지. 그래서 또 유예기간도 3년. 물론 3년 지난 이후에 연장될지 없어질지 새로 세금 때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밥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분리과세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과세 대상은 맞습니다. 2천만 원 이하도 월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지금 그 유예 방식에 의해서 세금이 없는 거고요. 있더라도 얼마 안 되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중에 뭐냐면 사업소득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 이자, 배당, 뭐 여러 가지의 소득들이 있는데 이 소득을 다 합쳐서 5월달에 세금을 내요. 이거 하나만 내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가 합쳐진다는 것이 종합한다는 건데 합쳐지면 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서 즉 다른 게 없는 분들은 걱정이 있는데 합쳐집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 세제에 없는 것이 우리한테 실무적으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큰 데미지가 있어요. 건강보험. 환자는 환자. 차라리 건강보험세 이러면 세금이라도 냈다고 그러죠. 이 보험료가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세무서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무슨 뭘 벌어는 게 있다면 전산지로 통보가 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립니다. 물론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을 주시고 어찌됐든 이게 튀어나오면 다들 아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건강보험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연구원이 시연이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 보면 딱딱딱 계산이 있고 그 기획기관을 만들었는데 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성질 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돈 바꾸려고. 오늘 가서 쳐야 공짜예요. 내일 들어오면은 말없이 내야 돼. 어찌됐든 이런 것이 다 붙어요. 지금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합산의 문제가 있어요.
다른 이런 지저분한 이자, 배당, 뭐 사업부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붙어버리면 2천만 원 이하가 임대 소득세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세금이 올라간다. 보험료. 그러면 허당합니다. 아니 1,몇백만 원, 1,200만 원, 월 100만 원 가지고 살으라며. 근데 월 100만 원 가지고 살으라면서 이런 거를로 또 20만 원 뜯어가면 이게 생계형 맞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다 법의 논리대로 하면은 1,000만 원의 월세를 벌어도 합쳐서 세금이 되는데 이걸 분리과세하자. 분리과세 여기는 종합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만 가지고 따지지 여기에다 이런 것들은 안 합칩니다. 즉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지금은 비과세니까 아예 신경 안 쓰지만 3년 이후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자체의 세금이 작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하고 안 합쳐진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얘기는 없어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하고 그것을 안 합친다는 뜻이지 보험료를 안 합친다는 것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세법에서는 보험료까지는 신경 안 써요. 보험공단은 한 푼이라도 걷어가야 되니까 이러한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 생긴 게 나타나면 거기다 보험료를 더 과세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입장이고 그것을 막으려면 건강보험 관련된 법규에서 이런 거는 비과세 주는 걸로 한다. 또 하나는 세법에서 보험료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단서 규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시행령 나올 때까지 지금 비행이 없어요. 좀 떠들으세요.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가만히 있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시행 규칙이나 국세청에서 실무 지침이 떨어질 때 저런 규정을 집어넣으면 다 뺄 수 있겠죠. 합산을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규정상에 안 한다는 말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는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얘기 너무 싫었잖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모르거든. 나중에 봐. 그러니까 지금 법령 내용을 잘 읽어보면 뭐는 합산하고 뭐는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 한다. 이거 소득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거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계산 방식이에요. 1번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하고 틀리니까 잠깐 눈여겨보세요. 그 3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사례를 두 개 해놨는데 이거는 그 정부가 발표한 사례를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정부가 홍보용으로 만드는 사례예요. 예를 들어 이런 제도가 도입을 해서 당신들한테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줄여줍니다 하고 비교해서 드는 거예요. 별로입니다. 자, 3번 제일 위에 거 보면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이 1천만 원이고 근로소득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근데 이거는 주택 두 채 소유자예요. 왜? 그래서 본인 주택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뭐 마누라를 됐든 자기를 됐든 세주고 또 근로소득이 5천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합산이 돼요. 근로소득하고. 그래서 현행대로 하면 83만 원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야 하고요. 한 푼이라도 월세 모르면 해야 돼요. 현재세법, 기존세법. 그런데 개정이 이제 현행세법이죠. 요번에 국기 통과를 오르면은 얼마가 된다고요? 27만 원이 줄어들어가지고 56만 원만 내면 된답니다. 1년에. 연간 임대소득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해당 사항 없죠, 여러분들? 즉 월세 나누기 12 하면은 월세가 한 7, 80만 원 받는 겁니다. 5%를 하나 가지고 세주는 겁니다. 50만 원 내나 80만 원 내나 그거 좀 1년 지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현재 제도가 들어가면은 필요경비율이 지금 전에는 45% 빼줬는데 60% 빼주고 그 다음에 전에 공제해 주는 게 없었는데 지금 임대소득 이런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따로 공제를 특별히 해가지고 뭐 한 200 저기 지금은 250 기본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높여서 해주고 세율도 14%로 정률로 해주고 이런 논리인데요. 어떤 때는 따져보면 이 개정인세법 지금이 더 커요. 우리가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현재 세법이 몇 프로냐면 6%예요. 6만원이 아닐까요? 근데 현재 통과된 거는 100만원을 벌든 100만원이 갚여든 2000만원이 갚여든 무조건 14%한다는 거예요. 즉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냈던 사람들 거는 조금 더 걷어갈 거고 조금 더 냈던 사람은 조금 깎아줄 거고 해서 다 거두면 똔똔이요. 세수가.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예시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발표 안 하고 줄여드는 것만 예시 발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반가운 건 아니고 우리는 3년 동안 받는다니까. 이제 3년 이후에 저 계산식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할 게 없어. 크게 깎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3년 끝나면 준과 제도 때처럼 또 3년 합시다. 이러고 머리에 띠띠 두르고 가세요. 근데 부동산 많은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찍힐까봐. 거기 가서 찍히면 나 그동안 세금 안 낸 거 다 투득만 어떻게 망가지. 그러면 인터넷에라도 좀 하세요. 어찌됐든 이 계산 논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인다는 것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 2, 3번의 유형이 됩니다. 지금 계산의 논리는 3번까지 한 거예요. 3번 유형까지. 임대소득 월세 있고요. 과세 대상자 되고요. 세금이 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60% 필요경비 공제하고 또 그 임대소득 공제하고 하면은 세금이 아주 소소하게 나온다. 거기까지 지금 계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한다. 즉 3번까지 얘기가 됐고 본인의 사례의 경우에 맞는 분은 결론이 어떻게 된다? 가만히 계셔라. 뭐 특별히 액션을 취할 게 없다. 1월달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안 내보낸다고 해요. 괜히 안내문. 그래서 이걸 걸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안 걸러지고 여러분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찢어버려요. 왜? 그 안내문 끝장에는 꼭 그 소리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이래 해서 세금 신고 의무자로 돼서 보냈는데 만일 아니라면 어떤 걸로 하세요. 하는 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줄을 꼭 읽어보셔. 그것만 날라오면 겁난다고 전화하고 막 이러시지 말고 이 끝줄을 딱 읽어보고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러면 휴지통에 버리시고 그냥 하시더니 5월달에 또 날라와. 또 버리세요. 전화가 와. 계약서 보내세요. 하나 실수하는 분 있어요. 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자기가 산 돈만 기억해. 그런데 국세청은 그거 다 파악하거든요. 집 찾아주니까 좋지 뭐. 잊어버려요. 그런 주택수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건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이 뭐냐면 2천만 원이야. 실제로 3천, 5천 받아. 근데 2천만 원 이하로 이게 가야 돼. 이거는 강의에서는 얘기를 못 할 거죠. 설마 이거를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속으로 지가 지금 월세 실질 다 받으면 한 4천, 5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아래 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2천 이하로 신고를 하고 싶어요. 또 그게 신고된 것이 과세관청이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 텐데 저도 몰라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분 있으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오셔야지 그거를 지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걸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게 안 된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월세 소득과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거는 타수독자겠죠. 이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제상은 2천만 원 초과 월세 소득자 신고 방법인데요. 이거는 현재의 세법에, 개정세법에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세금체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득세 과세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 소득세 과세 방식을 잘 알고 해야지 이거를 책에 있는 말만 배워가지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필요하세요. 즉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이론이 법규가 법령에 있는 내용이 30%라면 실제로 국세청에서 집행하는 실무가 70%예요. 즉 이런 과세 방식은 실제로 지가 소득세 신고를 해본 사람들,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보고 수익금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이걸 자세히 아는 거지. 책 읽고 이 얘기를 알려주면 험난해요. 최근에 내가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어디가에 자료를 보니까 세무를 강의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임대소득세가 여러분들이 있는 소유에 관심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하고 저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어디서 알아보려고 끼우고 하는데 그분은 무지하게 줄일 수 있대. 그래서 봤지. 쪽팔리게 가서 들을 수는 없고 교재가 있길래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임대소득이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이 생기면 이걸 다 신고하면 큰일 나니까 1억 원이 실제로 벌어지면 이거를 장부를 해서 장부를 한다는 것은 복실법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소득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필요경비도 좀 유포해가지고 하여튼 소득을 뭐 5천에서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당신은 매매사업자 등록도 얼른 해라. 아까 매매사업자 위협성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해서 버는 게 또 매매사업자 차익이 1억 원이다. 그럼 이것도 장부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천을 만들어라. 그러면 종합소득세니까 5월달 신고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천 하면 0이 된다. 그러니 세금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봐고 있냐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직거소득세 신고도 한 번도 못 해보잖아요. 지간사료 소득세 신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금이 안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현혹이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생이냐면 두 개 다 장부를 하래요. 장부는 조사입니다. 본인이 내가 얼마 사고 얼마 팔았다고 해가지고 지가 서류 써서 내가 사실은 뭐 10억에 팔고 뭐 원가 5억 더 이랬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세처럼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소득신고는 백지에다가 그 서식에다가 이렇게 자기 숫자만 써요. 그렇게 쓰라는 얘기요 그냥 이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세무사가 증빙서류 가져와. 안 가져오면 가서 해서 조사를 받자 이런 거죠. 즉 이렇게 신고하면 조사를 해주세요. 그럼 조사를 하면 이거 자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가라로 뺐는데 지가 숫자 없죠. 이 5천 가라로 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임대 주면서 절반을 어떻게 증빙서를 붙여서 5천 빼요. 여러분들이 월세 100만 원 받는데 매달 50만 원씩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기준은 국세청이 율을 정해서 다 놨어요. 평균율. 그래서 그 율 이하로 신고 들어오면 다 조사됐어요. 매매사업 하면서 사고판 등기에 기재된 금액까지 있는데 그거를 직원대로 어떻게 바꿔가지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플러스라고요. 그럼 이걸 마이너스 해야 돼. 임대 받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해요? 월세 100만 원 받는데 비용이 200개죠. 지순이로 신고서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는 절세라는 것은 지금 당장 작게 내는 게 절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작게 내는 게 절세가 아니고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되게끔 절세를 법에 맞는 유형을 찾아가셔야지. 그렇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득세 과세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장부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복식부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세무사 기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라고 여러분들이 현금출납증처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은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고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장부로 신고하면 무조건 잘못돼요. 주택임대 마찬가지로 매매사업자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세무서가 조사를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결제라인도 많아서 웬만한 규모에는 조사를 못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사례를 했더니 그 강사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사? 세무서 직원이 몇 명인데 우리 거리고 하찮은 몇 억짜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사의 개념을 보고 몰라. 조사라는 건 국세청이 조사라고 할 때는 크게 조사 중에 90%가 서면 조사예요. 10%만 실제 현장 조사예요. 이 조사는 담당 직원이 나가서 그 회사 완전히 말아먹는 게 있는. 서면 조사라는 건 뭐냐면 신고한 신고서만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이 현재 세법체계예요. 신고납부제도로. 그런데 즉 다 믿고 그 사람이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보자는 거. 이게 서면조사고 우리는 서면조사만 해도 다 걸려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안 물어봐도 다. 왜? 전 사람, 가족 사람한테 전화해봐도 알고 그 기억은 대화도 알고 가장 확실한 거는 대금 증명 가져와 그러면 빼도 비용 처리한 것도 확실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양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지만 뭐 수리했습니다. 1000만 원 영수를 붙였어. 그 업자한테 전화해서 몇 번 쪼이면 가짜입니다. 이게 다 나와. 즉 현장을 다닐 필요가 없이 전화통도 잡고 몇 번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실제 이런 증거 서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한다? 부정력을 했다 해서 가산세가 40%짜리 붙어요. 그냥 원래 내야 될 거에서 40%더 낸다. 이 시효는 10년. 10년 동안 발목 꺾고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국세청 출신은 그 속내를 알고 국세청에서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의 얘기 못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소득세입니다. 이걸로 하라고 걸려들어갑니다. 두 개로 가야 돼요. 일단 이원칙이에요. 단순경비율로 가도록 작업을 항상 해야 돼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연쇄사업자라면 매년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증빙서를 하나도 없이 한 40% 빼먹는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증빙서를 챙기면 40% 받을 수 있어요. 내가 1년간 임대해서 1억을 벌어요. 4천만 원을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만들어도 빼준다니까. 그리고 조사를 못하니까. 왜? 얼마나 좋아.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소득세 실무를 잘 좀 공부하시든지 인터넷 좀 뒤져서 내가 단순 경비율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금액이 높으면 이걸로 가요. 이걸로 가면 배율이라고 해서 이 2배 정도를 더 내게 해요.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나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하려고 하면 세무사한테 해요. 세무사가 안 해줘요. 세무사가 안 해줘요. 비용도 많이 받지만. 세무사 뭐가 인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해도 찝찝하고 그래도 세금도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물론 세법 체계에서는 4가지 방식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법에 조건이 다 있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걸로 해도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걸로 하면은 페널티 매긴다. 이렇게 조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이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연구를 할 것. 금액이 높은 사람은 그게 제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것이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1월 달에, 즉 소득세를 저런 식으로 하시려면 항상 내년을 생각해야 돼요. 올해 임대는 2,400만 원 이하로 신고를 해놓으면 내년에도 단순경비에 좋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숫자를 조절을 해가야 돼. 숫자를. 뭐 지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높다 하더라도 장부로 확 바꾸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장부로 신고하라고 와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꼭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과세 방식은 아까 얘기한 복지법의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라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경비율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단순경비율 계산 방식은 어떤 거냐? 자, 알아봐야죠. 내가 연간 월세 총액 수익금액을 얼마 받았다? 5천만 원 받았다. 2천만 원 초과니까 빼도 받고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수익금액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게 약 40%에서 50% 되는데 이 필요경비, 단순 경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경비율이에요. 자, 경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오케이. 평균 40%, 45%. 요 금액. 45%를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는 임대업자가 있어. 그 사람은 예쁘니까 좀 더 인정해줘요. 그게 어떤 사람들? 장기 임대사업자라고 구청에다 등록합니다. 구청에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5년 동안 못 판다. 5년 동안 못 팔고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7년, 8년 못 파는데 월세도 지 맘대로 못 올려. 그러나 말은 잘 들었잖아. 그 대신 집 살 때 돈도 좀 빌려준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임대 정책에 국민이 잘 따르는 선택 조건이에요. 그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드려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60%까지 요거 15% 더 빼먹자고 구청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못 팝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주택자라든지 이런데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임대업자 있어. 그런 사람은 한 40%. 상가인데 또 틀려. 고가주택인데 또 틀려. 이런 식으로 단순 경비율 책을 보면 이렇게 그 주택 임대 유형에 따라 율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 60% 공개한다면 요거 사실 3천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45%면은 2,500에서 약 2,000 몇백 빼주겠네요. 2,000 한 3, 400? 요거는 2,000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두 번째의 경우라면은 약 소득금액, 이걸 소득이라고 그러죠. 소득이 2,700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2,700에 이제 세금을 놓고 요 빼주는 게 여기 축이에요. 이게 단순경비 시스템.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조건에 맞춰. 소득이 나오면 각 소득 공제가 있어요. 기본소득이면 250에 보여서 약 700 정도 빼줬다. 그러면 2천만 원이 과세표 주는 거예요. 과세표 중에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곱하니까 15%짜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300만 원인데 약 90만 원 빼먹으니까 약 세금은 누진공제 주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 내는 계산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아래에 해당돼서 아예 안 내고 아예 사업자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마음 편히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실제로 5천, 6천 받는 거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이 5천, 6천 받는 게 항상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고 세무서에다 지가 세 받는 걸 다 세 주는 걸 신고를 해놨다고 가정할 때는 모른 척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 제도도 올해에는 더 강화돼가지고 세입자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빼주냐면 작년까지는 소득에서 빼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월세 받는 친구가 그 집주인한테 월세 주고 1,200을 신고를 하면은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줘요. 한 달치 월세. 올해 그때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직장 다니는데 원룸이나 투룸에서 세를 살면서 월세를 줘. 그런데 한 달치를 집주인한테 가니까 집주인이 진짜 잘해줘. 김치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연말에
한 달치 100만 원 월세 받을 수 있는데 신고 안 합니다. 부모 입장에 사지 마세요. 의리산도 집주인하고 우리 잘해줬는데 돈 100만 원이 오고 가는데 지금 본인도 임대 주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월세 소득공제가 월세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나 월세 200씩 주는데 200 받아요. 나라가 왜 그럴까? 왜 돈을 팍팍 쓸까? 그걸 주고 집주인한테 2천 받을 수 있어. 장사 지맥히면서. 그 사람 세입자한테 월세 한 달치 돌려주고 집주인한테는 따따구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장사가 지맥힌 장사인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신고가 된다고 가정할 때 지금 이런 논리로 따지면 단순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연간 세금 2, 300이면 돼요. 추계로 간다. 즉 5천만 원 받아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소득 있고 과세 대상이고 한 5천씩 받아 그래도 건네지 말라. 소득세 계산 방식을 지금 현재의 계산 방식을 해도 틀려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난 1억이요. 그래도 별로 안 1억이라도 약 40% 빠진다면 4천 빠지고 6천 가지고 생기잖아요. 6천에 대해 해당되는 거는 24%짜리 세금입니다. 그러면 1,000 몇백인데 공제하는 것이 얼마야? 24% 얼마죠? 장지훈 군? 누진공제 24% 520. 520.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 과세 표시입니다. 그러면 24%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00? 얼마요? 260이 1200만 원. 약 세금은 약 1200 정도 나오거든요. 아프죠? 1억이 있잖아요. 10만 원 내고. 이거는 이제 장부하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월세 소득공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4번을 피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요 월세를 전자로 전환하든지 월세를 낮게 하면 할수록 세금을 확 줄어요. 문제는 5번입니다. 지금 3시 20분입니까? 잠시만요. 4시 20분. 자, 5번의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소득 있고 과세하는데 세금이 저기 과세하는데 과세 월세 소득이 1억 원이 된다든지 이런 데가 다른 소득까지 있어. 이 중에 양도소득은 합산 안 해요. 양도소득은 만약에 이게 큰 사람은 매매사업전에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합산돼요. 그러나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를 안 해요. 다른 소득도 있고 뭣도 있다? 보험료도 들어가. 안 나옵니다. 소득도 들어가고 보면 이러면 이제 전부 다 올라가요.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다른 소득이 임대로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업소득이 또 5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로 각각 계산하면은 세율 15%짜리예요. 각각. 그래서 실제로 세금은 약 지방세까지 합쳐도 약 300 정도씩만 내고 말았어요. 원래 이거는 덮어졌을 때 300만 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픈이 됐어요. 합쳐졌어. 그러면 300 더 내면 말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300 더 내면 말지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바뀐다? 합쳐졌으니까 5천이 합쳐졌으니까 1억이 돼. 세율이 35%가 돼.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전에는 300, 600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붙음으로써 둘이 합쳐서 연간 소득을 5천만 원, 5월에 2천을 내고요. 이유가 뭐냐면 합쳐짐으로써 이 15도 35로 올라갔고 이 15도 35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기세율이에요. 이게 종합과세예요. 그런데 성질 나는 건 여기다 깔짝대고 보험료까지 끼네. 이거는 봐주는 게 없어요 지금. 특례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걸려들으면 요것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30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란 그래서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2천이든 3천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하자. 서민들 주택임대니까. 이거 내겠다.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낼 테니 분리과세를 좀 하자. 합치지 말자. 이러고 많이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떠들었어요. 근데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상가 임대 주는 사람들의 소득 문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 주는 사람 이렇게 입맛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나 사무실 임대 사업자도 분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세수가 확 주는데. 기존에 걷는 거 조용히 걷고 있는데 그것만 없었었잖아. 그러면 똑같이 임대 줘서 소득이 있는 주택임대나 상가임대나 똑같은데 상가임대는 합산해서 2,000 걷어가고 주택임대는 600 걷어가고 이런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형평성의 논리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안 믿깁니다. 결국 2천만 원 이하의 영세한 사람만 봐주고 그 이상은 다 누진해서 올해부터 때려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내가 가져가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해법은 합법적으로는 해법은 첫째가요. 근데 이거는 주제 놓고 여기 있는 거 제가 주제 다른 걸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뒀다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일단 증빙서류부터 철저히 갖추자. 나중에 추계로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증빙 챙겨보자는 얘기예요. 추계는 40%인데 계속 추계로만 해주면 좋아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을 계속 받으면 장부도 하라고 해요. 세무사에서. 그러니까 증빙을 안 갖춰놓으면 그때 가서 피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조건 일단 증빙서류 갖추자. 근데 내 얘기는 증빙서류 갖추자는 게 꼭 그걸로 신고하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갖춰보자는 겁니다. 나중에 추계로 신고 못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비밀내도 빼먹어야지. 즉 증빙서류를 갖추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일단 알아서 적당히 잘 갖춰놓으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미리 해야 돼. 증빙서류를 소득세 신고는 12월 신고 끝나는 12월 한 달에 뭉탱이 증빙서류가 들어가면 인정받기 어렵죠.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증빙서류를 맞춰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죠. 닥친다는 거죠. 두 번째,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신중하게 한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적으실 때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고 X 하세요. 부동산 임대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계가 아니라 이제 고액의 임대소득자는 장부로 신고를 해요. 이 장부로 신고를 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은 비용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만드는 비용이 하나 있어요. 증빙서류 없어도. 감가상각. 그거는 우리 맘이거든요. 신고하는 사람 맘인데 감가상각 그 계정에 따라서 세무사가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 그게 들어가면 세금 줄거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감가상각비를 내가 5년 동안 쭉 넣어서 한 1억을 만들어 뒀어. 그래서 1억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줄여 먹었어요. 자, 이 부동산 평생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팔 거 아니에요. 팔 때 양도소득으로 그동안 감가상각비로 아껴놓은 세금의 3배 정도는 더 줄여보죠. 안 팔 사람은 해요. 매매 안 할 사람은 하시라고. 그리고 1세대 2주택자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감가상각은 되게 큰 겁니다. 감가상각을 괜히 당장 소득세 집계낸다고 했다가는 소탐 대신입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한 얘기인데 이 고액의 월세소득자는 전세로 전환을 좀 해라. 전세로. 아까 얘기한 논리가 똑같아. 전세 받아서 어디 가셔라? 고수업체로 가시라. 넷째, 5년 이상 임대할 거면 내가 이거를 사서 결국 임대를 장기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5년. 지금 제 생각에는 준공고 임대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A점 지원해준다고 섣불리 그런 일에 들어가시는 건 좀 아니고. 이것도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절세와 여기에 대한 재테크의 탈출구는 오로지 준공공 임대주택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집주인한테 물어보죠. 준공공 임대주택 나라가 돈 다 줘서 산대. 근데 세입자한테 월세를 네 맘대로 못 받아. 남들 다 올려받는데. 살래요? 대한민국에서 살았어요. 함부로 내쫓지도 못하고 월세도 알아서 받아야 되고 그런 임대인은 누가 있냐고. 그래서 5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은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근데 5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단순경비, 필요경비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규정이 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10개야. 그리고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팔아. 그러면 11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를 해줘. 즉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먹는 절묘한 선수가 장기임대주택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팔 집은 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을 등록해놨다. 비싸게 팔 집을 파는데 그냥 팔으면은 다주택자라 비과세가 안 되지만 이걸 임대주택 해놓고 팔면 비과세가 돼. 그 장점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할 때는 소득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20% 정도를 빼줘요.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지금 혜택을 많이 줘요. 이걸 하라고. 단 5년이라는 임대 의무 조건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근데 저한테 강의되는 분들은 다 성질이 급한 분들이라 5년 동안 세주세요 하면은 다 콧등으로 담들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5년 이상 이왕 임대 주는 조건이라면 하라는 겁니다. 조건은 많아요. 좋은 거는. 좋은 건 많은데 5년 동안 못 기다리니까 그게 다르지. 다섯 번째, 기혼자는 배우자를 이용해라. 제가 이용하라고 그래. 이용하라고. 무슨 얘기냐. 아까 형님이 혼자 이름으로 다 사지 말고 배우자하고 나눠서 좀 사라. 그럼 아까 2천만 원 이하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도 서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준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건 신중하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상가주택 할 때 10명 가지고 있어도 1주택 추가라고 그랬어. 쓸데없이 공투한다고 우리 10명인데 한 명 이름 냈다가 다 날라가면 박살이니까 10명 다 10분의 10분씩 우리 쳐. 그러면 10명 다 집 한 채씩 생겨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거를 하시는지 어쩐지 몰라도 누가 한 사람이고 9명은 주택수를 줄여놔야지. 즉 공동명의로 지분이로 취득하는 걸 제가 신중하게 하는 거는 지분이로 취득해도 2주택자가 되니까 주택수에 합산돼서 좋은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이 임대주택이 너무 세다. 그런데 전세도 좀 아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이 드시면 자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건 의미 없어요. 결국 내가 이 큰아들 얘 장가가면 이거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임대소득세가 내가 월 1억씩 받고 있더라. 이러면 애들한테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 합산해서만 따지지 자녀는 합산 안 해.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러니까 자녀한테 내가 예를 들어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집사람하고. 애들이 셋이야. 5개 중에 하나 살아. 그런데 이 채에서 내가 월세를 연간 1억씩 받아도 세금을 1, 2천 내야 돼. 아파. 근데 결국 애도 줘야 돼. 그러면 큰애, 작은애, 셋째 하나씩 증여를 다 해줬다고요. 그러면 부부 합산 2주택이야.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어. 임대소득세 작년까지 1,600 나오는 게 한 푼도 안 나오죠. 애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1주택자야. 그러니까 애들 셋째 하나씩 갖고 있는 다 과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고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액의 임대소득자들은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주변이나 다른 데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하고 맞춰서 조금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요즘 이슈가 이거다 보니까 경매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쪽 법원을 자기가 실제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한 푼도 안 내고도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낼 수 없어요. 다만 줄여서 내고 지금같이 합법적인 절차 전략으로 사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전세금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의거해서 절세를 해야 됩니다. 질문은 지금 그 장팀장 5분만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너무하니까요. 우리 장지훈 연구원이 아까 얘기한 보험료 자동 계산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받는 집하고 임대료, 전세나 월세를 또박또박 이렇게 쳐보시면 본인이 수익이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이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익히고 가세요.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올 때 인적사항이 입력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세 채 놓고 월세를 5천으로 했다가 3천으로 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한번 들어갔다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실제로 5천 맞는데 이번에 3천이라고 한번 신고해볼까? 그럼 얼마일까? 그럼 한번 보시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연이를 지금 장 팀장이 할 테니까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종강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화장 좀 하시죠.